여러분은 이춘재한테 고맙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김기혁 아나운서. 예, 그 고맙다고 얘기를 한 사람이 바로 화성 연쇄살인 사건 8차 사건의 범인으로 특정이 돼서 20년간 옥살이를 한 윤모 씨입니다. 지금 윤모 씨는 내가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지난 26일 경찰서에 나와서 11시간, 12시간 정도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참고인 조사는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네. 첫 번째는 이춘재가 자백을 한 이후에 청주에서 곧바로 첫 번째 참고인 조사가 있었고 이번이 두 번째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공개석상에 서게 됐다는 겁니다. 윤모 아하, 씨가. 예. 네. 많은 취재진들 앞에 서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때 무슨 이야기가 나왔었냐면요. 네. 시간이 오래 지난 일이라 기억을 더듬어서 조사받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새로 떠오른 기억은 없고 아는 대로 이야기를 했다. 네. 나는 범인이 아니고 억울하게 살았다라고 여전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윤성 교수님, 그 전에 윤모 씨가 다른 언론 인터뷰한 내용은 계속 전해졌습니다만 저렇게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건 처음 같아요. 실제로 지금 모습을 보니까 그 전에 알려졌던 대로 어릴 적부터 소아마비를 앓아서 몸이 좀 불편했다고 하는데 그 지금 경찰 조사 받으러 가는 모습 보니까 그 실제 그런 게 좀 느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사실 뭐 여러 언론들하고는 개별적으로는 인터뷰를 했지만 네. 경찰의 정식 조사를 받으러 나가는 그 상황은 지금 처음으로 공개가 되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저분의 신체 상태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그 담을 뛰어넘을 정도의 신체 상태는 아니구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느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이제 이춘재가 범인으로 DNA를 통해서 특정이 됐을 때 네. 제가 이거는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라고 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셨죠, 네. 그건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그 과정에서 적어도 이제 3명 이상이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1명이 또 그 조사 과정에서 사망했고요. 네. 또 이제 8차 사건의 범인이 윤모 씨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주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네. 지금은 이 사건이 아예 처음부터 다시 재조명이 돼가지고 뭔가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저는 뭐 20년간 옥살이를 갖다가 이제 하신 분이긴 한데 네. 좌우간 이제 이춘재한테 고맙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 것이 네. 사실은 이분이 얘기하시는 거는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본인 개인에게 그 어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맞는 말인데 네. 이 이춘재 보고 고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만약에 한편으로 이춘재가 이 말을 들었으면은 그 교도소 안에서 자기의 어떤 존재감이라든가 우월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느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정말 그 소름이 돋는데요. 네. 그것은 이제 결국은 뭐냐면 이 그 8차 사건 같은 경우도 수사를 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수사관의 여러 어떤 뭐 부적절한 그런 행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사항들이 이제 진술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네. 때문에 결국은 그 후유증으로 이제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나. 네. 그런 상황에서는 상당히 참 그 답답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윤 씨의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전 이춘재한테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이춘재가 만약 자백 안 했으면 이런 일도 없을 것이고 뭐 또한 제 사건 묻히겠지요. 근데 이춘재한테 정말 고맙습니다. 그 말만 하고 싶네요. 그때 당시 수사했던 경찰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없어요? 글쎄요. 그분들이 뭐 자기네들 양심 있으면은 당당히 나와가지고 시민들한테 사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봐보세요. 제가 장애 4급입니다. 예? 장애 4급이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 그 당시에 뭐가 없다고 하는데 그건 절대 거짓말이고 그 사람들 양심에 맡겨야죠. 뭐. 아마 김남국 변호사님 윤 씨의 마지막 얘기 중에 그 당시에 뭐가 없다고 하는데 아마 강압사 같은 고문 같은 강압사가 없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아마 언급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당시 수사했던 경찰과의 대질신문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직 대질신문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현재 윤 씨가 과거에 어떤 수사를 받았는지 1차적으로 이제 확인하는 그 과정이었기 때문에 경찰관과의 대질 조사나 이런 것들은 지금 없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네. 앞서 지금 인터뷰를 통해서 윤 씨가 양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경찰관들이 시민들에게 자신에게 사과를 할 것이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는데 네. 아마 디질 조사를 조금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박준영 변호사의 이야기에 좀 따른다고 하더라도 윤 씨 앞에서는 그런 어떤 거짓말을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대질 조사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 대질 조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진술을 강요하거나 강제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대질 조사를 하자고 하더라도 안 하겠다라고 해버리면 어느 한쪽에서 안 하겠다라고 해버리면 대질 조사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버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양심을 가지고 살아간다. 뭐 그 크기야 다르겠지만 양심에 따라서 행동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미 20, 30년이 지난 이 사건에 대해서 그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 솔직하게 네. 누군가는 이야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여러분 잘 아시는 추억의 2003년에 나왔던 살인의 추억을 보면 그 영화 내용에서도 경찰의 강압 수사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을 지하에 수사하는 곳에 데려다 놓고 며칠씩 잠도 안 재웠던 장면도 고스란히 나오기도 했는데 바로 이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단비 변호사님 사실 이춘재의 말이 한때는 초반에는 갸우뚱했어요. 아니 자기한테 유리할 것도 없는데 8차도 내가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분위기상은 진짜 이춘재가 8차 사건을 저질렀나 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를 뒷받칠 만한 구체적인 또 얘기까지 나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8차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래는 진범이라는 사람이 잡혔기 때문에 증거물들도 거의 다 폐기돼서 이춘재의 자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네. 이춘재 자백 중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의미한 진술이 나왔어요. 이춘재가 이 8차 사건 같은 경우에는 왜 모방범죄라고 생각을 했냐면 보통은 다 야외에서 살인이 있었는데 집 안에서 피해자가 발견이 됐고 아하. 살인 사건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춘재가 이 해당 집 구조를 정확하게 그림으로 그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본인이 해당 집 구조를 정확히 알았냐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경찰 진술에서 이 피해자가 이 집으로 이사 오기 전에 이춘재가 알고 지냈던 또래 친구가 그 집에서 살아서 실제로 그 집에 가본 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해당 집 구조를 정확히 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춘재의 진술이 좀 유의미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네. 또 경찰이 이춘재에게 이 해당 8차 사건에 대해서 뭐 사진이나 또 수사 기록을 보여준 적이 없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해당 뭐 서류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기억이 왜곡되거나 이러한 것도 없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는 진술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더더욱 강선우 평론가님 뭔가 윤 씨가 진짜로 억울한 당시에 범인으로 지목됐나 하는 쪽에 또 생각이 쏠릴 수밖에 없네요. 윤 씨 같은 경우에는 그 피해자를 알지도 못할 뿐더러 그 집에 가본 적도 없다. 그리고 그 집이 있는 동네 자체도 아마도 뭐 지나갔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아마도 이 사건과는 좀 연관이 굉장히 없는 그런 윤 씨일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저는 아까 그 윤 씨가 이춘재에게 고맙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우리 사회 어느 구석구석에도 윤 씨가 기댈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나 보다. 그랬을 것 같아요. 오죽하면 이춘재한테 고맙다는 말을 할까라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가슴이 아팠습니다. 네. 그런데 김기혁 아나운서 사실 윤 씨는 앞서 인터뷰에서도 과거 자신을 수사했던 경찰이 강압 수사 이런 거 없다고 하는데 양심에 맡기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말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좀 뒷받침할 만한 건 없어요, 그러면? 일단 그 윤모 씨의 재심 청구를 맡은 네. 박준영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아하, 네. 일단 당시의 수사 기록들이 조작된 것으로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하. 그 윤 씨의 학력으로 봤을 때 그때 당시 20대 때 윤 씨는 이제 한글 구사 능력이 받침이나 이런 거 또 조사 같은 걸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태였다. 그런데 이 자필 진술서는 굉장히 고급 단어를 묘사하면서 사건 현장을 뭐 자세하게 기록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봤을 때는 이제 박준영 변호사가 이야기하기로는 네. 누군가가 써준 진술서를 그대로 이제 베끼도록 하거나 아니면 누가 옆에서 불러줘서 쓰게 만들었을 것이다.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아하. 그리고 또 수사 기록 가운데는 이 기가 막히는 서류도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네네. 근데 이 기가 막히는이 대충 그냥 해석을 해보자면 뭐 황당하고 문제가 많아 보이는 서류 정도로 보입니다. 네. 당시에 그러면
경찰 수사 조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와 관련해서 윤 씨는 이런 말을 한 적도 있으면 언론 인터뷰에서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서에 뭐 이렇게 뭐 해란 얘기를 했는데 그 몇 대 맞거나 정신이 없더라고요. 뭐 불러준 대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형사가 거짓 불러준 걸로 생각납니다 지금. 글을 좀 읽는데 어려움도 있으셨다고 제가 들었단 말입니다. 제가 가정 형편이 좀 해가지고 예. 초등학교 3학년 다니다 말았어요. 지금 오윤성 교수님, 윤 씨 얘기는 당시 조서를 쓸 때 경찰이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신이 몇 대 맞고 나니까 정신이 없더라. 그래서 형사가 거의 불러준 걸로 기억을 하고 있답니까? 당시에는 정말로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을까요? 글쎄요, 뭐 제가 그 당시에 정확하게 뭐 조사를 하는 그 현장이 없었기 때문에 뭐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얘기하는 걸 보게 되면은 아까 이제 이분이 초등학교 3학년을 다니다 중퇴를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받침이라든가 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네. 소위 그 자필 진술서라고 하는 거기에 보면 상당히 고급 단어가 썼다라고 하는 것은 그럴 가능성을 우리가 충분히 그 상정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이 이제 옆에서 이렇게 그 폭력을 가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글자체를 제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분의 글자체라고 하면은 누가 쓴 것을 갖다가 보고 베껴 쓸 수가 있고 만약에 글자체가 이분의 글자체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경찰이 이제 대신 써줬을 가능성도 있는데 사실은 이게 그 대신 써준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자필 진술서라고 하는 것과는 완전히 성격이 달라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그 관련되는 그 변호사가 뭐 엄청난 그 내용의 서류도 있다라고 네. 하면서 지금 아마 이제 시간을 보면서 공개를 할 것 같은데 네. 당시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네. 왜 검찰 재판 단계에서는 다루어지지가 않았을까? 네. 물론 그 당시에 뭐 국선 변호인이 뭐 이렇게 잠시 나왔다가 이 사람은 거의 변호를 못 받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이후에 검찰 단계가 있고 네. 1심, 2심, 3심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아마 그 단계에서 이 사람은 전혀 어떤 그 변호인의 조력이라든가 그런 것을 받지 못한 그런 결과가 아닌가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윤 씨는 이 사건, 8차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복역을 하다가 20년 만인, 복역 20년 만인 2009년 8월에 가석방됩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그 이후에 윤 씨는 그럼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좀 증언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어떻습니까? 네. 주변 분들이 이제 증언을 하고 있는데 이 윤 씨 같은 경우에는 가석방되고 나서 어떻게 살았는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원래 어떠한 성품을 가졌는가를 알 수 있기 때문인데 2009년 8월에 가석방이 되고 나서 3년간을 복지시설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저 복지시설에서 생활을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복지시설에서 생활을 하려면 규칙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정한 직업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매달 100만 원을 저축을 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음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3년간 저 규칙을 어기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3년간 이렇게 저축한 돈으로 독립을 해서 방을 얻었고요. 방을 얻고 나서 살면서 현재까지도 8년째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지금도 사실은 이제 복지시설에서 나왔으니까 규칙이 없잖아요, 이제는. 그런데도 본인 스스로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을 하고 본인이 사실은 얼마나 여유롭게 살 수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복지시설에 매달 일정 금액도 보내고 있대요. 저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이 가석방을 도와줬던 이사장님의 말에 따르면 그동안 많은 출소자를 봐왔지만 윤 씨 같은 사람은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보통은 타락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 윤 씨는 흐트러짐 없이 일했고 규칙을 어긴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김남국 변호사님, 이 출소 후에 가석방 이후의 생활이 정말로 이 사람이 억울한 옥살이 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되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뉴스파이터 진행하다 보면 범죄를 저지르고 복역했다가 출소하면 재범 저지른 사람 많잖아요. 네, 특히나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재범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점도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윤 씨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재소자들이 가장 이제 많은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 크고 작은 사회의 규율이나 규칙 등을 잘 안 지킨다라는 것. 가볍게 여기는 그런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데
윤 씨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하. 앞서 이제 최단비 교수님께서 출소 이후의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출소 이전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이 교화와 관련되어서는 출소 이전부터 교도소 내에서의 여러 가지 복지라든가 또 지원을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 청주교동소를 지원하는 교화복지회 이사장님께서 역사상 이 청주교도소에 출소한 사람 중 역사상 이러한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 아. 처음에 자신이 교도소에서 이 윤 씨를 만났을 때는 네. 반신반의했다라는 겁니다.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것을 처음에는 믿지 못했는데 네. 이 윤 씨가 교도소에서 생활하는 모습들 네.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정말 진심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사실은 이렇게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네. 사는 내내 교도소에서 살아있는 내내 사는 내내나 아니면 출소한 이후에 세상을 원만하거나 아니면은 그 당시에 무엇인가 잘못했던 어떤 재판을 했던 사람들, 국선 변호사들, 경찰들 이런 들에 대해서 원망할 텐데 그러한 또 원망들을 하지 않고 열심히 생활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해가지고 네. 정말 하늘이 도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정말 누명을 썼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좀 진실이 좀 네. 밝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준영 변호사가 진비한 재심 사건을 돕고 있는데요. 조만간 재심을 청구할 것 같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사건은 뉴스파이트가 계속해서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